수직 농장은 사실 기본적으로 시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비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산하고 있는 어떤 작물 자체에 부가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일반 농업하고 경쟁을 안 되는 시기에 내가 생산을 해낼 수 있느냐. 눈여겨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딸기를 6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농민들이 딸기를 생산 안 할 때 생산한다. 이거는 농민들하고 경쟁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또 콩팥병 환자들이 흡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는 굉장히 줄인 상태로 재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식물의 성장 과정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데이터화 시켜서 그거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레시피를 만들면 그건 차별화되는 어떤 부가가치 상품을 만들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농업지식 채널 찢다. 오늘은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하는 농담 코너입니다. 오늘 남순현님께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스마트팜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인정하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농업을 얘기하면 스마트팜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 박사님하고 이 스마트팜하고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제가 스마트한 사람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농업계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가능성도 많은 네. 스마트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주정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마트바이오의 주종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 우리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지금 200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그 연천군에 있는 그 공장에 대규모 스마트팜을 짓고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원래 2003년부터 하셨으면 20년 넘게 지금 하신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원래 이제 제가 그 학위를 받은 게 사실 IT 쪽입니다. IT요? 네네네. 저는 원래 이제 그 전공 자체가 그 대학원에서 전공 자체가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쪽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해서 농산물 예측, 농산물 수요 예측하는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 수요 예측만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죠. 농산물이라는 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계획 생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팜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논문 주제를 그렇게 잡으신 덕택에 이제 농업의 길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보면. 네, 어쩌다 보니 길이 이제 그쪽으로 빠지게 된 거죠. 네네. 먼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스마트팜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 네네. 스마트팜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네. 스마트팜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스마트팜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 통칭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일반적인 거 온실도 있고, 그다음 수직 농장도 있고, 그다음 아쿠아포닉스라는 것도 있고, 네네네.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주 박사님 생각하시는 거 좀 듣고 한번 시작할까요? 네, 그 스마트팜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조어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학술적으로 정의된 게 없는 상태인데, 뭐 그냥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스마트 농업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정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고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은 대부분 다 스마트팜 카테고리에 들 수 있죠. 우리는 전부 다 식물 키우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스마트팜 범위 안에는 사실은 돼지 농장도 있고 소농장도 있고 닭 농장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새우 키우는 것도 스마트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범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단어적으로 측면으로 하면은 수직 농장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빌딩 농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념적으로는 빌딩 농업이라는 그 자체를 위해서 필요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직 농장이 됐는데, 실내에서 LED를 가지고 식물을 키우는 거는 이제 수직 농장이라는 단어로 요즘은 대부분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쿠아포닉스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아쿠아포닉스라는 방식 자체는 스마트팜의 어떤 한 부류라기보다는 스마트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서 특이한 방법. 그러니까 아쿠아포닉스라는 거는 물고기도 키우고 그다음 식물도 키우고, 그런데 그 식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물고기에서 얻으니까
화학적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네네네. 스마트팜을 점점 더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네. 사실은 이 부분은 저도 외부에 나가면은 제가 강의 자료 맨 앞에다가 뭐랍니까 교집합 원을 여러 개를 그려가지고 여기까지는 스마트팜, 여기까지는 수직농장, 여기까지는 뭐 온실 뭐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근데 적어놓고도 헷갈립니다, 사실. 이 전문가도 헷갈리니까 그냥 네. 그냥 모르고 그냥 오늘 시작하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환경을 제어하고 그것을 사람의 감과 어떤 느낌이 아니고 뭔가 데이터를 기반해서 뭔가 네네네. 움직인다. 뭐 이 정도로 그냥 크게 볼 수는 있겠군요, 보면. 그렇죠. 근데 그걸 정의해놓고 보면 그게 또 스마트팜이 아니라 스마트 농업으로 또 확장이 되거든요. 굳이 구별해야 돼요, 근데 농업이랑 팜이랑. 그러니까 요즘 어지간한 농업은 또 그 ICT 기술 안 쓰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스마트팜이라는 게 네. 그래서 이게 좀 불만스러운 얘기예요. 이게 전문가들이 사용하기는 네. 이걸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팜하고 상대방의 스마트팜하고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스마트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해가 다른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스마트팜은 네네. 우리 바이오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팜은 어떤 스마트팜입니까? 그럼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식은 실내에서 그리고 LED를 이용해서 그리고 방식은 분무경을 가지고 재배를 하는 겁니다. 작물은 지금 대표적인 작물은 인삼을 재배를 하고 있고 확장 가능한 부분들은 음지성 작물이나 아니면 마이크로그린을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바이오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팜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방금 전에는 음지성 작물이다 인삼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왜 우리 바이오에서는 왜 수직 농장을 했고 그 기술을 채택한 이유는 뭔가 그걸 알면 이제 좀 발전 단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분무경이라고 하는 것, 에어로포닉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입자를 굉장히 작게 해가지고 이제 식물체에다 뿌리에다 뿌려주는 방식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용존 산소량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식물의 성장이 한 20% 30% 정도 늘어나고 얘가 물을 다른 그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씁니다. 이 회수율 자체가 한 99%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아까 음지성 작물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햇빛을 대체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사실 수직 농장에서 실내에서 LED를 가지고 작물을 재배해서 경제성을 낼 수 있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계까지 끌어올려 버리면 유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한 100 마이크로몰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그 활용도가 높은 뭐 여러 가지 식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의약품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작물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구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일반 작물로는 네네. 그러니까 특수한 작물을 했고 네. 소재별 단가가 높은 인삼이라는 작물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그럼 다른 수직 농장들은 그러면은 딸기를 재배하고 뭐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잖아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럼 이게 수익성을 갖기 어렵잖아요. 어떤 조건에서 수익성을 가지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수직 농장들 중에서 경제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수직 농장이 과연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던지면 저는 맨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유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라는 게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생산을 하면 그 생산되는 순간부터 부가가치가 내려갑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게 쓰레기가 되어서 오히려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직 농장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려면 그 유통에서 여기 수직 농장에서 얼마에 사가느냐 그걸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직 농장에서 들어가는 비용 대부분들은 전기세가 한 30%, 나머지 30% 인건비, 그 다음에 물세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빤합니다. 빤하기 때문에 그 빤한 돈에서 BEP가 어느 정도 나올까 크냐면은 사실 유통에서 얼마에 사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려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잘 키운다라는 기술력보다는 비용을 어떻게 조정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어느 정도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가 스마트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샐러드 채소를 갖다가는 그 아무리 잘 키워도 노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월등하게 키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노지에서 여름에 한계 상황에서야 문제가 되겠지만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야 그 이상 키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이상 키워도 소비자가 인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아예 특별하게 뭐 환자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특수한 채소라든가 이런 게 아닌 이상 수직 농장에서 인공광으로 키우는 거나 실외에서 키우는 거나 차별점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한때 이제 그 수직 농장 붐이 불었잖아요. 네. 플랜티부터 뭐 여러 가지 음. 에어로팜부터 여러 회사들이 이 투자를 받고 각광을 받다가 순식간에 이제 다 이제 사그러들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제일 첫 번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그런 대규모 기업들이 사그라드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파이낸셜적인 측면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할 때 일반 그냥 우리 농업계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 식으로 이제 모든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우리가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 효용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로팜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에어로팜 같은 경우에는 분무경을 이용을 해서 마이크로 그린보다 조금 더 큰 틴립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샐러드 채소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거를 이제 홀푸드나 이런 데 팔았는데 그거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하는 거하고 가격대를 비교를 했을 때 그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야 한두 번은 그 호기심에서 구매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구매라는 게 어려울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든 하나는 쌓아야 되는데 확실하게 네. 전기 요금이 0원이든지 그렇죠. 아니면-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네. 그 경쟁력을 갖추기는 경쟁이 되는 대상이 일반 농업이 되어버리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 수직 농장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또 보고 있으면 일반 채소를 재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도 이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 아니면 수직 농장 그러면 일단은 부정적인 시선이 우선이고 과연 그 부정적인 시선을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게 뭔가를 항상 이제 전문가들은 찾게 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혹시 눈여겨보는 회사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극복해야 그러면은 최소한 수직 농장부터 있잖아요. 그쪽에서 어떤 경쟁 요소를 넘어설 수 있을지 기존 농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수직 농장은 사실 기본적으로 시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시설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것은 이제 감가상각에서 이제 일단 기본 비용들이 깔리는 부분들이 있고 또 수직 농장에서는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비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거기서 경제성 그러니까 BP 이상을 맞출 수 있는 어떤 방식이라는 거는 그 내가 생산하고 있는 어떤 작물 자체에 그 내가 부가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일반 농업하고 경쟁을 안 되는 시기에 내가 생산을 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내에서 수직 농장으로 딸기를 재배한다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딸기를 6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농민들이 딸기를 생산 안 할 때 생산한다. 요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농민들하고 경쟁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또 이걸 확장을 시켜보면은 그 시기에 진행을 하면서 그 런너나 이런 걸 받아서 우량한 모종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공급함으로 해서 서로 그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경쟁하지 않는 수직 농장 이거부터 먼저 돼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다른 부가가치 부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틈새를 잘 찾아서 서로가 공존할 수 있도록 가는 게 스마트팜 수직 농업의 핵심이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뭐 인공지능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디 쓰여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추를 잘 키우는데 인공지능을 쓴다라고 하면 네. 그 농민들이 키워낸 상추하고 인공지능으로 키워낸 상추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좋을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이거 어떻게 보면 이미지일 따름이지 실제로 차별성을 소비자가 느끼기 어려운데 그렇죠. 굳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을 때 경쟁력이 있겠는가? 그렇죠. 그러면 인공지능을 어디에 쓸 거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콩팥병 환자들이 흡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는 굉장히 줄인 상태로 재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식물의 성장 과정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데이터화 시켜서
그거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레시피를 만들면 그건 차별화되는 어떤 부가가치 상품을 만들 수 있죠. 그런 데는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상추를 잘 키우겠다는데 인공지능 쓴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거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딸기 말씀하셨는데 요즘 많은 딸기 농장들이 스타트업 발표하는 데 가보면은 여름에 딸기를 생산하겠다는 업체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경쟁을 피하겠다는 거죠. 네. 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더운 여름에 딸기는 이제 추운데 잘 자라는 작물이잖아요.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게 과연 이게 경제성이 나오기 어렵지 않는가. 근데 그게 경제성 나오는 유일한 이유가 우리가 전기세가 싸다는 것하고 이제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과연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게 어떤 농업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직농장은 이제 에너지가 어쨌든 가장 많은 비용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많은 발전소들이 화력 발전소 생산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활용하는 게 특히 여름에 전력 수요가 피크를 칠 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2015년, 16년, 17년 뭐 이런 시기에 해가지고 모 기업하고 같이 강원도 고성에서 실내에서 LED로 딸기를 재배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재배를 해서 이제 상품화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대기업하고 저희들이 접점을 가졌던 게 제가 제일 지금 말씀하셨던 고민, 저렴한 에너지를 어디서 구할 거냐. 특히나 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 켜가지고 해야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에어컨을 대신해서 그렇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냐면은 강원도 그 동해안 일원으로 보면은 해양 심층수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해양 심층수가 시수대에서 올라오는 온도가 어느 정도냐면 2도에서 3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에어컨 같은 데 보면은 냉매 온도가 6도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에어컨의 냉매 온도보다 낮은 온도를 배관에 돌려서 냉각을 하면 되겠다 해서 그걸 테스트한 게 그 3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하고 경쟁할 수 안 해도 되는 시점에 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야지 제대로 된 경쟁력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양 심층 쓸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발전소의 배열을 활용한 열교환기를 해서 냉방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LNG 인수기지나 이런 데 주변으로 해가지고 LNG의 냉열을 활용할 수도 있고 기화열. 그렇죠. 기화열. 네.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지금 우리 주변에 버려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들을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게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또 최 박사님 전문이시잖아요. 에너지. 네네네. 뭐 전문이라기보다는 결국 생각해 보니까 이 수직 농장, 뭐 스마트팜 모두가 다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에너지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곳 또는 에너지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뭐 특정한 입지 아니면 국가 이런 쪽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하면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일까 생각을 하면 제일 첫 단계가 뭐냐면은 그 지속 가능하게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어디 있느냐 그 문제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뭐 단순히 우리는 지금 농업 전기가 싸니까 그냥 경쟁성을 가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농업용 전기가 점점 올라가고 우리가 에너지가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발전을 위한 단가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 되면 경쟁력이 있냐 이래 돼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소할 수 있고 또 서로 그 산업하고 농업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결국 농업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그쵸. 어떻게 네. 보면 다른 타산업 분야와의 어떤 네네네. 협업을 통해서 그 속에서 뭔가를 비용을 분산시키고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농장이라는 개념들, 스마트팜이라는 개념들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그 지금 좀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대부분 다가 기존의 농업이 가지고 계시는 실수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실수? 뭐냐면은 우리가 어찌됐든 이런 산업이라는 것을 영위를 한다고 하면 고객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농업 하시는 분들은 고객들이 대부분 소비자들이시니까 그냥 생산하면 그냥 사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고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취향이 있으시고 요구하는 게 있으신데 그러면 그분들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그걸 반영해서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생산하면 사가겠지라는 개념으로 대부분 아직도 그리고 첨단 농업을 한다는 수직 농장조차도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결국 팔아야 돈을 번다라는 그렇죠. 게 핵심인데 그걸 자꾸 잊어먹는다. 네. 제가 잘 못하는 건데 팔아야 돈을 법니다. 사실. 아유. 네. 그러면 제가 말씀 쭉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도 규모가 커지면 어쨌든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러면은 비용이 저렴한 국가, 생산력이 높은 국가, 이를테면 우리 옆 나라인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수직 농업을 하는데도 여기도 규모로 밀어붙이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불편한 진실인데 불편한 진실입니까? 불편한 진실. 냉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예. 네. 이 수직 농장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술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뭐 시설을 구축하고 하는 기반 기술 측면에서는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나 이런 데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실험실 수준보다는 규모화돼 가지고 대규모 시설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규모 시설을 구축을 해본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보통 말씀?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라고 하면 대부분 뭐 4,500평 정도 이상 몇 면적 넘어가는데 4,500평. 예. 그런데 사실 그 정도 규모면 중국에서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큰 400평, 500평 아니면 1,000평, 어떤 데는 10,000평 이렇게 되는 규모의 수직 농장들을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세팅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그 노하우들, 그 경험들 네. 이게 사실은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걸 안 해보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해도 오히려 거기서 실증을 하다 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만평 되는 공간을 공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그렇죠, 그렇죠. 500평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닥에서 높이 25m짜리 네. 수직 농장을 짓겠다. 25m짜리. 네네. 그러면 바닥의 온도하고 위의 온도하고 네네. 얼마나 편차가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다가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공간이 텅텅 비어서 온도 편차를 잡는 게 아니고 그게 한 27단 정도의 다단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각각의 단별로도 다 다른 온도인데. 예, 예. 그 단별로 흔히 말해서 LED가 10개씩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LED 10개에서 발행하는 발열량만큼의 히터가 27개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냉각을 시킬 거며 공조를 활용할 거냐 이런 것들은 안 해보면 모릅니다. 또 이 열이 많이 발생하면 또 공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증발량이 또 많았으면 네네. 이것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500평에서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20개 네. 하면은 만평. 이거는 네. 절대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하신 이제 그런 수직 농장 솔루션 만드시는 분 솔루션을 가지고 근데 그분은 이제 50평까지 되는 것들이 줄을 이루죠. 줄을 이루는데 그거를 이제 한 400평 되는데 세팅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제배기 한 대 한 대에다가 전부 다 그 컨트롤이 잡혀 있는데 사실 400평이면은 그 400평 전체를 한 대 한 대 관리하려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 제어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그게 제배기가 400평이 깔려버리면 그 냉난방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조가 이렇게 팬을 아무리 돌려도 제배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공조들을 맞춰내는 것도 힘들죠.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했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중국은 그렇게 큰 것들을 여러 개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미.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농가들 관점에서는 재배 관점에서 관심이 있는데 사실 우리 산업 관점에도 관심을 가지잖아요. 네. 정부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장비를 수입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시설을 지원하잖아요. 이건 우리나라가 이걸 가지고 하나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수출 산업으로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제가 정책 당국자가 아니니까 그 소심한 것 같아요. 가부를 이야기 드리긴 어렵긴 한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 한번 우리가 수출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제가 뭔가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소규모로 해서 실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실증한 것들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요구가 되는 정도 수준으로 규모로 해가지고 돌려서 여기서 노하우를 얻어가지고 검증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 검증 거친 것이 수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금 소규모까지는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세팅이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의 상업적 검증되는 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수출이 안 되죠, 사실. 뭐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이미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년짜리로 해서 한 10년에 걸쳐 가지고 이런 수직 농장, 지금은 수직 농장이라 하지만 그때는 식물 공장이었죠. 식물 공장을 그 세팅을 하면 50%를 보조를 해 줬었어요. 일본에서는. 그게 자기들 핵심 산업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거기 때는 많이 나올 때는 뭐 한 200개, 300개 업체들이 나와 가지고 경쟁을 했고, 그 보조가 끊기면서 이제 많은 업체들이 무너지고 합병되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무너지고 합병되는 과정을 거쳐서 거기는 이제 규모화됐죠. 규모화되면서 검증이 되고 시설이 만들어지고 유통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경쟁력을 갖췄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는 보조금, 네. 그리고 이제 각종 R&D 사업 이런 거를 통해서 일단은 그냥 어떻게 보면 연명은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도 이제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 산업적으로 성장할 네. 바탕도 안 거쳐지고 있고. 그렇죠.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 산업이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간 부분인데,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2011년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했던 이유는 그 시기에 스타트하면서 조명, 그러니까 인공광이 그 트렌드가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 12년도까지는 일본에서 다 그 식물 공장을 세팅했던 것들은 나트륨 등이라든가 아니면 형광등이라든가 이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죠. 열도 많이 나고 개념이 틀렸죠. 네. 그런데 우리는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LED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네네네. 그리고 그러다 반도체 보니까- 기술도 좋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그 스타트 라인에서 이제 할 수 있겠다. 네, 일본이나. 옛날처럼 항상 일본이 먼저 앞서가고 나면은 그렇죠. 우리가 다시 바톤 이어받아가지고 네, 앞지르는 네네네. 이 전략이 가능하겠다 싶은 거죠. 예, 예, 예.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도 이미 굉장히 그 산업적인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자생적으로 시작됐던 게 그 대부분 다가 그 기업에서 자기 호기심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LED 하는 업체라든가 제어하는 업체들은 시작을 하고, 그게 몇 년 지나서 스마트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온실 쪽에 초점이 맞춰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농장 하는데, 수직 농장도 그러니까 산업하고 정부의 정책하고 핀트가 안 맞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처럼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시범 사업을 하면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없어지고, 과제가. 없으죠. 예,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나서서 좀 하려고 하면은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는 정부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엇박자가 있었죠. 좀 예, 났군요. 엇박자가 좀 났었던 것 같아요. 네,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 전략이라는 게 분명하지 않았고 그렇죠. 또 우리 농업의 이 수직 농장을 보면 최소한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게 농민들이 기업이 들어오는 걸 극도로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수직 농장에 들어오는 거는 농민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농민이라면 기업에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그죠? 그렇죠. 농가 등록을 하고 경영시 등록을 하는 상관없이 이제 그런 컨셉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에너지가 이미 많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걸 극복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도 그럼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수직 농장이라는 게 뭐 몇 개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곳에서는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지만은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먼 미래 산업으로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수직 농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화학 산업처럼 그 시설 산업이고, 그리고 자본재가 또- 투자되면 예, 자본재가 굉장히 많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제가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수직 농장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저는 이거는 농업 쪽으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이오 산업 쪽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바이오 산업의 한 분야로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원료를 공급한다라는 의미에서의 그렇죠. 어떤, 네. 맞춤형으로 네네네. 인공과 바이오 소재를 공급한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한데요. 바이오 소재라는 게 전염물 소재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왜 그러냐니까 만성질환이라든가 고령화되면서 만성질환이라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이 만성질환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맞춤형 소재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소재들이 대부분 다 농산물이죠. 예, 우리가 계속 먹던 거니까. 근데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제 포항에 있는 하나의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네네. 바이오인이라는 스타트업인데 네. 그래서 트랜스제닉 플랜트를 만들어 가지고 예. 이 단백질의 항체에 들어간 단백질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걸 생산하기도 하고 네. 대표님 회사에서도 뭐죠 인삼을 이용해서 기능성 어떤 물질을 추출하는 거 네네네. 있잖아요. 그쪽에 네.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탈출구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물론 조그마한 업체들이 계속 해나가겠지만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기후 변화라든가 환경 변화들 문제 때문에 수직 농장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마 꾸준히 갈 것 같은데 문제는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고 그때까지 연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고 하나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저는 지금은 그쪽에 바이오 쪽이나 이런 쪽이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의 확장으로 수직 농업을 바라보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타 산업에서의 어떤 영역이라고 간주를 하고 단지 이제 식물을 이제 활용한다는 것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업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차라리 더 현실적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농업을 광의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농업에 필요한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방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전방에서 이제 농업에서 나오는 산물들을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품, 뭐 의약품 네. 이런 쪽에. 그러면 지금 수직 농장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 그 전방에 있는 식품 산업이나 뭐 기능성 식품이나 그 중간에서 네. 가교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생각을 하면 딱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인상 깊게 본 회사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OEC라는 아, 알기 네. 회사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 홈페이지를 처음 딱 들어가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영상이 나오는데 그 영상이 한 수십 초 동안에 나오는데 그 20헥타르에 이런 거 태양광 발전소만 보여주거든요. 옛날에 그 플라스틱 공장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 만들었잖아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20헥타르에서 생산된 태양광을 공급하는 개념이더라고요. 농장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 회사는 본질이 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또 이 회사가 또 인상 깊었던 건 뭐냐 하면은 딸기가 일본에서 어쨌든 간에 이게 상품화 시켰잖아요. 또 그 일본 품종, 일본의 기술과 일본의 맛이라는 걸 가지고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합작을 만들었더라고요. 저기 일본인들하고 같이. 그래서 일본의 맛과 향을 가지고 어떤 그 테크놀로지하고 결합해서 미국 시장에 공급한다. 이 프리미엄 시장에. 이런 컨셉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저런 걸 했었어야 돼. 이런 느낌을 확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우리는 왜 그런 게 안 됩니까, 그럼? 아니 우리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해외 진출하시는 딸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경남에 있는 금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진출을 해서 묘목을 만들고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H마트에다가 이제 판로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조르디라고 예, 그런 쪽에서 딸기 로봇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담양하고 같이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요. 근데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적으로 이렇게 그 딱 맞춰가지고 지원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오이시판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이제 그 MBA를 하러 간 친구가 딸기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기술을 개발해서 조그만한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했는데 한 뭐 200g 8알에서 10알 정도 되는 딸기를 40불에 팔았어요, 처음에는. 예. 그게 전부 다 미슐랭 그 식당에다가. 근데 그 식당들이 대부분 다면은 일본 그 스시집이라든가 이런 고급 레스토랑. 일식집, 예. 네네네. 그런 데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태양광 발전하고 대규모 농장을 일본계 VC들하고 그런 쪽에서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000억 가까이 투자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대규모화 시켜가지고 지금은 홀푸드에다가 20불 그 이하로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딱딱 순서대로 맞게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과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네. 기술과 이런 것들이 제휴가 이루어지고 네. 이것들이 그걸 보면서 참 융합을 잘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맞아요, 받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좀 하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분야에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맞습니다. 최소한 수직 농장 엄청난 자본이 투자돼야 되니까. 네네. 그러고 보면 또 우리나라 농민들은 또 그걸 굉장히 싫어하고. 결국 해외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려면 국내에서 검증이 돼야 되는데 또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데 네. 보면 방금 이제 OECD 같은 경우도 제가 쭉 말씀 듣다 보니까 일단 뭐 수십 헥타 되는 그 면적을 저렴하게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거기 이제 뭔가 천억 가까운 돈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융 비용도 저렴한 그런 면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 투자한 사람들 그 면면을 보면은 대부분 다 뭐 저기 소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본계 자본들이, 기업들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 쪽에서 충분한 그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 이게 좋더라라고 하고 그냥 이게 수직 농장이 미래 산업이야 하고 묻지 마 그냥 막 돈이 들어와 버리면 사실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그런 고민들을 하고 적절하게 지원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친구들이 그걸 갖다가는 맞춰서 성장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뭐 금실이라든가 딸기 품종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제일 고민인 거예요. 말씀 쭉 듣고 보니까 평소에 되게 부정적이셨는데 더 부정적으로 의견이 바뀌셨는지 아니면 그래도 뭔가 이쪽으로 좀 가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저는 부정적이었다기보다는 지금 형태가 어떻게 보면 그죠 산업적으로 분명히 포지셔닝이 돼야 될 산업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걸 농민의 산업으로 자꾸 인식을 해버리고 소규모 농장들을 많이 보거든요. 아침에 오기 전에도 이제 유튜브를 하나 보고 왔는데 예를 들면은 뭐 와사비를 재배하는 농장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틈새 시장으로 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성과를 내고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은 그렇게 가가지고는 이게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특수한 시장에 머물고 이게 대중적으로 우리나라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환상을 가지고 이게 미래라고 해야 되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게 저희 질문이었죠. 저는 그 결론을 딱 한번 내려드리면은 저는 정부의 지원은 그렇게 지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거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분들이 많을 거고 오히려 저는 정부의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수직 농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기업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그런 기업들 쪽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필요에 의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특히나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령화되면서 천연물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천연물을 소재화시키기 위해서는 표준화하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최적화된 게 수직 농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자기들의 필요한 수직 농장들을 세팅을 하고 그런 세팅하는데 기존에 있는 수직 농장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경쟁력을 갖춰가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검증이 되면 해외를 진출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스마트팜이 농업의 하나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결론적 나오고 보니까 이제 이거는 농업의 하나긴 하지만 농업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많이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헷갈리네요. 스마트팜하고 수직 농장은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뭐 노지에서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도 요즘은 노지 스마트팜이라 가지고 스마트팜 개념을 굉장히 넓혀버렸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우리 농업을 좀 더 자동화시키고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수직 농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스마트팜 카테고리에 넣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구조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수직 농장만 우리 이번 시간에 주로 논의를 했는데 다음번에는 정말 스마트팜 일반적인 온실 산업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봐는 또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논의가 필요한 이유가 수직 농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진 기술을 가지고 자재, 원료를 만들려고 하면 결국에는 대량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 대량 생산을 하려면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죠.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진 기술을 체계화시켜서 농민들한테 넘겨서 스마트팜에서 재배를 해야 되죠.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스마트팜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접근을 좀 잘해서 이것이 이제 큰 체계 안에 일부로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어쨌든 간에 처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질문을 스마트팜이란 뭔가부터 시작했는데 네. 끝나고 나니까 스마트팜이 뭔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시청자분 좀 이제 개념을 좀 잡으셨나? 이 단어를 제가 왜 싫어하는지 그죠? 예. 누구는 수직 농장을 이해하고 누구는 유리온실을 이해하고 네네. 생각하고 누구는 또 노지에 있는 어떤 드론 날아다니고 로봇 맞습니다. 돌아다니고 이걸 또 상상을 하니까 네. 사실 이제 대화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이라는 두리뭉실한 용어보다는 우리가 왜 이제 좀 제대로 된 용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걸 좀 이해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사실 해요. 뭐 대화를 하려면은 정확하게 용어가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이런 스마트팜이나 이런 거 이제 가끔 대외적으로 강연을 나갈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앞에다가 교집합 그림을 잔뜩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도 스마트팜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분들도 스마트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이야기하는 게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게 사실 오히려 논의를 정확하게 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보니까. 네. 다 좋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스마트팜이라고 네, 생각을 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하나 보면은 예, 용어가 부르는 환상 속에서 다들 허우적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네. 드네요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스마트팜 그러니까 뭐 ICT, 뭐 컴퓨터, 뭐 이 기술이 해결할 거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네네. 많은 경우가 사실은 농업도 생물이다 보니까 기술은 일부분이고 많은 경우 생물학적인 게 영향을 미치고 또 농업이라는 게 그것만 영향을 미치는 게 경영이잖아요.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게 전부 다 스마트한 농업에 다 정의에 포함되는데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는 이걸 가지고 기술이라는 것, ICT 기술이라는 거에 어떤 국한시키는 이런 것도 좀 저는 폐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좀 네. 그러니까 이게 RCT 쪽이 아마 집중이 된 이유가 사실은 저희 스마트팜이라는 용어 자체가 처음 나올 때 RCT 무슨 지원 사업에서 그 용어 정의된 게 스마트팜이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농업 분야에서는 이제 농공, 그 농업공학 하시는 농기 네. 하시는 분들이 네. 이거를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분 관점에서는 전부 다 기계 관점에서만 접근을 했고 네. 이게 하나의 메인스트림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이나 이거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경영, 그렇죠. 네. 이거 네. 뭐 매니지먼트 있잖아요. 인력 관리 같은 이런 네.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간과를 해버리면서 약간 좀 이렇게 불완전한 스마트팜이 오히려 되어버리지 않았나. 그렇죠. 재배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세팅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그 뭐 온실이라든가 노지 같은 경우에는 대응적인 측면들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계획 생산의 앞단에 자재 구매라든가 뒷단의 유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들이 오히려 중요한데 사실 그런 것들은 간과돼 버리고 그냥 재배에 대한 데이터 요것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제대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그 농업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이나 강화학습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규칙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 다가 기존에 있는 농업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해야 되는데 이 머신러닝을 하려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농업은 잡기가 길죠. 데이터를 또 많이 네, 뽑아내기가 데이터를 만만치 않아. 많이 모으기 힘듭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제일 처음 시작하거나 그렇게 끝에 뭐 많이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리한 게 네덜란드가 유리한 이유가 그겁니다. 걔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했던 데이터들이 지금 쌓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OECD 팜을 아까 얘기했을 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OECD 팜이 그 팩토리에다 거대한 컴퓨터 시설이나 자동화 시설이 강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그 회사를 보고 제일 인상받았던 건 그 친구가 테드 강연을 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실내 농장에서는 수직 농장에서 벌이 날아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방향을 못 잡으니까. 네네네. 이걸 해결을 못하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인건비가 네. 들어갈 텐데. 근데 그 친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로 수직 농장을 가능하게 만든 거는 딸기 재배를 가능하게 만든 거는 그 벌을 가지고 이 길을 수정. 타산하게 만들어 네. 거다 싶더라고요. 네. 이게 진정한 스마트팜이 아니었을까 이런 느낌도 솔직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딸기 재배를 그 좀 해본 분들 입장에서는 보면 사실 그런 거는 해결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들이죠. 왜냐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LED의 어떤 특정 파장대가 곤충이나 이런 것들에게 저항적인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걔들이 잘 날아다니지 못하고 활동성이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충망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LED를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파장대가 없으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볼 때 공간에 LED 아침 낮절에 LED를 안 켜고 위에 보조광인 형광등이나 이런 걸 켜면 잘 날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요즘 보면은 그 벌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저기 예, 뒤형벌도 쓰고 또 저희들 뭐 그 제주도 같은 데 가보시면 애플망고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파리를 또 쓰시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화분 매개체는 또 다양하게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 특이한 기술이라는 거는 뭐 그 LED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맨 마지막에 수확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쪽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가 유통을 위해서 딸기를 한 70%에서 80% 되기 전에 수확을 합니다. 적색으로 변하는 거. 거기는 거의 90% 이상 됐을 때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도 자체가 틀려지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보관하고 유통하는 거를 걔들은 박스하고 그런 걸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을 쓰신 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네. 보는 관점이 다르네요. 네. 이게. 결국은 시스템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그 시스템 없이 개별 요소를 잘하면 뭔가 전체가 좋아져라고 그동안에 해왔는데 네. 사실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개별 요소를 할 만큼은 다 해놨는데 그렇죠. 그거를 농업은 묶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누군가 어떤 뭐 이게 기업이 됐던 정부가 됐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각계 전투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게 스마트팜과 수직 농업을 어렵게 하는 그렇죠. 원인이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수직 농장을 보시는 분들의 관점은 뭐냐면은 기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 농사가 잘 될 거야라는 관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농사가 잘 되게 기계만 만들어야지 농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기계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기계를 세팅하면 농사가 잘 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생명인데 그런 애들을 갖다가는 뭐 기계만 잘 만들어 놨다고 해서 애들이 잘 자라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작물을 어떻게 키울 건지 기준을 잘 잡고 거기에 필요한 기계들이 뭔지를 제대로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돈만 투자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주종문 박사님 모셔서 스마트팜 그리고 수직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픈 경험 또 내지 이제 여러 가지 또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농업 현장 여기저기서 항상 반복되던 모습이 또 수직이라는 공간에서 또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잘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농담 같은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의견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점점 많아지면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일단 스마트팜과 수직 농장 가능성과 현실에 대해서 주정무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못한 이야기 사실 뭐 구체적인 뭐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주신 주정무 박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같이 수고해 주신 우리 연수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